장안의 어두운 밤,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한 제국의 운명을 비추고 있었어. 동탁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 하지만 그 괴물을 무너뜨린 것은 수만 대군의 칼날이 아니었어. 그것은 한 여인의 눈물과 질투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독이었지. 삼국지 대하서사시 그 세 번째 장, 뒤엉킨 욕망이 폭발하고 새로운 영웅들이 피해 세례를 받으며 일어나는 격동의 서막을 지금 시작할게. 제17장 연안계의 완성, 낙화가 부른 동탁의 최후. 장안의 미호성은 동탁이 쌓아올린 탐욕의 요새였어. 그는 그곳에 평생 먹을 곡식과 보물을 쌓아두고 황제보다 더한 사치를 누렸지. 하지만 그 견고한 성벽 안으로 사도 왕윤이 던진 치명적인 미끼, 초선이 침투해 있었어. 초선은 고대 중국의 4대 미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야. 달조차 그녀의 미모에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었다는 폐월의 전설을 가진 여인이었지.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었어.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정조와 목숨을 내던진 비장한 의기의 화신이었지. 초선은 동탁 앞에서는 여포의 폭력을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렸고, 여포 앞에서는 동탁에게 강제로 끌려왔다며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 초선의 말, 장군의 용맹함을 사모하여 백년해로를 꿈꿨건만 저 늙은 도적이 저를 욕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럽혀진 몸,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장군의 칼로 차라리 저를 베어주세요. 여포의 말, 초선, 울지 마시오. 내 어찌 당신의 슬픔을 보고만 있겠소. 저 늙은 괴물이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로 보이는구려. 내 반드시 당신을 저 지옥에서 구해내겠소. 여포는 분노로 이를 갈았어. 그는 본래 오원군 출신의 무장으로 지상 최강의 무력을 가졌지만 의리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휘둘리는 인물이었지. 왕유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 그는 동탁에게 황제가 병이 들어 왕위를 동탁에게 물려주려 한다는 가짜 소식을 전했지. 황제가 되겠다는 야망에 눈이 먼 동탁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장안의 황궁으로 향했어. 으아하, 드디어 하늘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400년 한나라의 기운이 다했으니 이제 내가 대륙의 진정한 황제다. 여포야, 어서 수레를 준비해라. 오늘이 바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날이다. 동탁이 거만하게 황궁 문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급변했어. 무장한 군사들이 길을 막아섰고 왕윤이 조서를 높이 들었지. 역적 동탁을 처단하라는 폐하의 밀조가 내려졌다. 저 도적놈을 당장 체포하라. 동탁의 말,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 여포는 어디 있느냐? 여포야, 어서 이놈들을 베어버려라. 동탁의 외침에 여포가 나타났어. 하지만 그의 손에 든 방천화극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 여포의 차가운 눈빛이 동탁의 심장을 꿰뚫었어. 여포의 말, 역적 동탁은 들어라.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천하의 원수인 너를 처단하노라. 죽어서 내 죄를 씻어라. 여포의 방천화극이 동탁의 목을 꿰뚫는 순간 장안의 모든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어. 동탁의 시체는 길거리에 내던져졌고 배꼽에 등불심지를 꽂아 불을 붙이니 그 기름기가 너무 많아 며칠 밤낮을 탔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괴물의 마지막이었어. 제18장 장안의 피바람과 여포의 방랑. 동탁은 죽었지만 난세는 끝나지 않았어. 왕유는 지나치게 강직했지. 그는 동탁의 잔당이었던 이각과 곽사의 항복을 거부하고 그들을 뿌리 뽑으려 했어. 막다른 길에 몰린 이각과 곽사는 지략가 가후의 조언을 받아 죽기 살기로 장안을 공격했지. 가후는 훗날 조조 밑에서 천재적인 지략을 뽐내는 인물인데 이때 처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장안을 불바다로 만드는 계책을 냈어. 이각과 곽사의 군세는 노도와 같았어. 여포가 아무리 용맹해도
성 안팎에서 쏟아지는 대군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지. 결국 장안은 함락되었고 왕유는 황국 누곽에서 뛰어내려 자결하며 한나라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지켰어. 여포는 초선을 말 뒤에 태우고 황급히 장안을 탈출했지. 천하제일의 무장이 이제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 거야. 여포의 말, 초선, 미안하오. 내 당신에게 천하를 주겠노라 큰소리쳤건만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구려. 하지만 내 방 천하극이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오. 초선의 말, 장군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들판이든 산속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난세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여포는 원술에게 다시 원소에게 의탁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배신의 아이콘인 여포를 환영하지 않았어. 그렇게 여포는 중원을 떠돌며 다시 기회를 엿보는 굶주린 늑대가 되었지. 제19장 조조의 비극과 서주의 핏빛 강물. 장안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조조는 연주를 거점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 그는 흩어진 가문을 다시 모으기 위해 고향에 있던 아버지 조송을 연주로 불러들였지. 조송은 본래 하오씨였으나 환관인 조등의 양자가 되어 조씨 성을 이은 인물이야. 그는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아들에게 향하고 있었지. 길목에는 서주 태수 도겸의 영지가 있었어. 도겸은 성품이 온화하고 어진 노정객이었지. 그는 떠오르는 실권자 조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하인 장계에게 군사들을 주어 조송 일행을 호위하게 했어.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지. 본래 황건적 출신이었던 장계는 조송의 수레에 가득 실린 보물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 장계의 말, 우리가 평생 군 생활을 해도 저 보물의 반이반도 만져보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난세가 아니냐. 조송을 죽이고 보물을 챙겨 도망가면 그만이다. 폭풍우가 치던 밤, 장계는 조송 일행을 몰살하고 보물을 챙겨 달아났어.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미친 듯이 포효했지. 효심이 깊었던 조조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이성을 잃게 만드는 기폭제였어. 조조의 말, 도겸, 감히 내 놈이 내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냐. 서주라는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여 아버지의 영전에 바치겠다. 닭과 개조차 남기지 말고 씨를 말려버려라.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진격했어. 이것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잔인한 보복이었지. 조조의 군대는 지나가는 고을마다 백성들을 학살했어. 서주를 가로지르는 사수가 시체로 막혀 강물이 흐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조조의 천재성 뒤에 숨겨진 잔인한 본능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었어. 제20장 인의의 유비, 서주로 향하는 길. 도겸은 조조의 광기 어린 진격 앞에 절망했어. 그는 사방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조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다들 고개를 돌렸지. 그때 북해 태수 공용의 요청을 받고 유비 삼형제가 나타났어. 유비는 이때 공손찬의 휘하에서 독립하여 작은 세력을 일구고 있었지. 유비의 말, 조조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이해하나 무고한 서주 백성들을 학살하는 것은 천명이 용납하지 않을 일입니다. 내 힘이 미약하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서주로 가겠습니다. 관우의 말, 형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 청룡원 얼도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조조의 대군이라 한들 정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장비의 말, 조조 그 간사한 놈, 아버지가 죽었다고 애먼 백성들 화풀이냐? 내 장팔삼호로 그 놈의 엉덩이를 찔러주겠소. 유비는 고작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의 대군 앞에 섰어. 도겸은 유비의 용기와 인품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지. 도겸의 말, 유현덕, 자네 같은 의인이 이 늙은이를 돕기 위해 와주다니 꿈만 같소. 나는 이미 늙고 병들었으니 차라리 이 서주의 인장을 자네가 받아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오. 유비의 말, 대감, 저는 오직 대의를 위해 왔을 뿐 땅을 탐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먼저 조조의 군대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비는 3번이나 서주를 넘겨주겠다는 도겸의 제안을 거절했어. 명분과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유비의 리더십이 조조의 사륙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지. 제21장 여포의 뒤통수와 조조의 절체절명. 조조가 서주에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그때 그의 본거지인 연주에서 대사건이 터졌어. 조조의 참모였던 진궁이 여포를 끌어들여 조조의 빈집을 털어버린 거야. 조조는 자신의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서주 정벌을 중단하고 황급히 회군했지. 조조와 여포는 복양성에서 맞붙었어. 하지만 천하의 조조도 여포의 무력과 진궁의 지략이 합쳐진 공세를 견디기 힘들었지. 복양성 전투에서 조조는 진궁의 유인책에 걸려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어. 그 순간 사방에서 불길이 솟구쳤고 조조는 화염에 휩싸여 퇴로를 잃었지. 조조의 말은 불에 타 쓰러졌고 조조의 투구와 수염마저 불길에 그슬렸어. 그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타는 연기 속을 뚫고 여포가 나타났어. 적토마를 타고 방천화극을 든 여포의 기세는 저승사자와 같았지. 여포는 불길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사내를 발견하고는 다가갔어. 그가 바로 조조였지만 여포는 그가 조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 여포의 말, 이보라, 조조는 어디 있느냐? 조조 그놈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대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조조의 말, 저기 노란 말을 타고 도망가는 사내가 조조입니다. 어서 쫓아가십시오. 여포의 말, 오냐 알았다. 내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여포는 조조의 머리칼을 방천화극으로 툭 치며 그대로 지나쳐 달려갔어. 조조는 심장이 멎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부하 전의의 도움으로 간신히 성을 탈출했지. 조조는 이후에도 여포와의 전투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화살에 맞는 등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어. 조조에게 여포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어. 조조의 말, 여포, 그 무식한 놈에게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진궁, 그 배신자 놈의 지략이 내 발목을 잡는구나. 하지만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내 놈들을 멸하리라. 제22장 소패왕 손책, 옥새를 내던지고 자유를 얻다. 중원이 조조와 여포의 싸움으로 시끄러울 때 남쪽 강동의 어린 사자 손책은 원술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 여기서 손책의 아버지 손견과 원술의 기묘한 관계를 짚어봐야 해. 손견은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는 용장이었지만 세력이 약해 명문가인 원술의 밑에서 선봉장 역할을 했었지. 원술은 손견의 용맹을 이용해 공을 세우면서도 정작 손견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 군량을 끊는 비열한 짓을 일삼았어. 결국 손견은 원술의 명령으로 유표를 치러 갔다가 화살에 맞아 허무하게 전사하고 말았지. 아버지를 잃은 손책은 갈 곳이 없었어. 그는 아버지의 부하들을 데리고 원술 밑으로 들어갔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와 이용뿐이었지. 원술은 손책이 세운 공을 가로채고 약속했던 태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며 손책을 조롱했어. 원술의 말, 손책아, 내 아비가 용맹했다고 너까지 그럴 줄 알았더냐? 아직 너는 핏덩이에 불과하다. 내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때를 기다리거늘 어디서 감히 자리를 탐내느냐? 눈물을 삼키는 손책의 말, 원술, 이 탐욕스러운 늙은이, 우리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모자라 이제 나까지 노예처럼 부리려 하는구나. 내 반드시 이 굴레를 벗어던지리라. 손책의 곁에는 그의 평생 동지이자 천재 지략가 주유가 있었어. 주유는 손책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 가장 큰 것을 얻으라는 책략을 내놓았지. 바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자 천하의 보물 전국옥새였어. 주유의 말, 백부, 옥새는 지금 우리에게 독이 든 성배일 뿐이오. 원술은 허영심이 많아 이 옥새라면 눈이 뒤집힐 것이오. 이것을 원술에게 바치고 그 대가로 아버님의 옛 장수들과 군사를 빌려 강동으로 갑시다. 옥새 하나로 나라를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소.
손책은 결단했어. 그는 원수를 찾아가 옥새를 내놓았지. 원술은 옥새를 보자마자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렸어. 원술의 말. 으하, 이것이 전국 옥새란 말이냐. 드디어 하늘이 나를 황제로 점지했구나. 손책, 내 놈이 드디어 제정신을 차렸군. 좋다. 그따위 낡은 병사들 3,000명쯤은 가져가거라.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손책은 옥새를 내준 대신 자유를 얻었어. 그는 아버지의 충신들인 정보, 황계, 한당을 불러 모았지. 그들은 손책의 결단에 눈물을 흘리며 칼을 뽑아들었어. 정보의 말. 소주공, 옥새를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제 우리 목숨은 소주공의 것입니다. 강동으로 가서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손책은 노도와 같이 강동으로 진격했어. 그는 가는 곳마다 적들을 격파하며 소패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지. 주유의 지략과 손책의 패기가 합쳐지자 강동은 순식간에 손씨 가문의 손안에 들어왔어. 이로써 훗날 삼국정립의 한 축인 오나라의 기틀이 마련된 거야. 장안에서는 괴물 동탁이 사라졌고 중원에서는 조조와 여포, 유비가 엉켜 싸우며 강동에서는 젊은 사자 손책이 포효하고 있었어. 이제 대륙은 세계의 거대한 힘이 소용돌이치는 진짜 난세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지. 영웅들의 야망은 더 뜨거워졌고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만 갔어.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역사는 서서히 삼국정립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 난세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이제 천하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더 잔혹한 시험을 예고하고 있었지. 모든 것은 운명의 장난처럼 영웅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었어. 삼국지 대하 서사시 제3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제4부 조조의 협천자와 유비의 위기, 그리고 가짜 황제 원술의 몰락편에서 더 긴박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